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2.7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5.19% 하락하면서 양증시가 말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계속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죠. 근데 그 탄핵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우리나라 증시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계속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급락을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코스피를 매도하지 않고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매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내려가는 이 하락 속에 공포의 매도가 진행되었거나 혹은 이제 신용 투자자에 대해서 좀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더 많은 물량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형적인 폭락 사태에 대한 수급 흐름이고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다고 해서 이대로 증시가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한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타격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결국에는 바닥 라인 뚫고 오늘 내려갔고요. 갭으로 뜨면서 지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이제 60일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었고, 이러한 추세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죠. 고점이 점점 눌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려움에 이제는 완전히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N자로 지금 떨어지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단기간에 바닥이 어디일지는 가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분명한 하락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하락 이유에 대한 반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000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 6,700억 매수했지만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졌고, 연기금 투자자도 지수 방어를 하고 있지만 사실 크게 지수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수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적극적인 매수세라기보단 밑에 받쳐놓은 그런 매수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완전히 그냥 증시가 패닉셀로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반등을 주기에는 뭔가 이 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매수세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도 이렇게 매수를 해도 결국에는 단기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이고, 연기금 투자자 꾸준히 매수하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이 떨어지는 이 추세에 대해서 받쳐놓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지켜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한국 증시에만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라도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분명히 이제 초반에 매도하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라고 보긴 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엄청나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좀 차분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이죠. 12월에 옵션 만기인데 만기에 대한 이 기계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다음 주부터는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 12월 안에는 뭔가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증시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코스닥도 627포인트로 5.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로 떨어졌던 구간도 상당히 컸었는데요. 그 이상으로 지금 이제 급격하게 코스닥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600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이 정도면 거의 코로나가 터질 때쯤 초입기와 유사한 가격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리스크가 지금 터진 거고, 코스닥에 대한 특히 기술주들이 안 그래도 미국이 금리를 쉽게 떨어뜨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계속 약세를 띠고 있어서 그 환율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 코스닥에 있는 그런 기업들, 중소기업들과 그런 이제 수출이라기보다 수입품으로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환율이 더 올라가 버리고 불확실성이 더 커져 버리니 코스닥에 대한 종목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2천억, 기관 투자자 1천억을 매수했음에도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저 매수세가 지수를 올리면서 진행된 게 아니라 뚝뚝 떨어지는 물량들을 그냥 받아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억, 1천억 받아냈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올린다? 그런 것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반등할 자리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반등할 자리를 본격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확실한 해결 소식이 들려야 된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1,600억을 매수했고요. 그 나머지는 크게 매수 없이 진행되었고, 확실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는 나스닥은 0.8%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는 보합 수준, 상해 종합도 보합 수준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만 크게 떨어진 상황이고, 지수가 지금 이만큼 떨어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는 이 환율을 어떻게 잡을 건가도 가장 큰 중요한 이 요소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432원까지 원달러가 올라갔고요.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1500원까지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금융위기 때 수준만큼 이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곧 이제 전고점까지도 뚫을 기세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원화를 찍어내면 당연히 환율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원화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미국이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미국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죽을 맛인데 미국은 견고하거든요. 환율을 떨어뜨릴 이유가, 금리를 떨어뜨릴 이유가 생각보다 없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금리를 내려주면 그나마 다행 중에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환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일본의 이 엔화도 이번에 금리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올리지 않겠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또 갑작스럽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만약에 떨어뜨리기라도 한다면,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 가치는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일본의 엔화가 가치가 높아진다.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증시 완전히 그냥 패닉셀로 매도해버리고 일본과 미국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12월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지수 선물도 지금 미국 증시 약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들은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0.0% 정도네요. 그래서 거의 보합 수준이고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만 힘든 상황이고, 국제유가와 천연가스는 지금 이제 68달러, 3.2달러 수준으로 천연가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 또 부담스럽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4.16%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시장금리가 떨어져야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텐데요. 기준금리를 내려도 이 시장금리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견고하게 받쳐진다면 결국에는 미국은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1430원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상황, 그 다음에 수입품을 들여와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위주로 상당히 큰 타격을 계속 받을 거고요. 그동안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었다면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한계를 달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는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게 어떻게 얼마나 이어갈지 그거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증시에 있어서 리스크가 계속 있었는데 그것을 한 방에 그냥 터뜨릴 수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번 주도 주시를 할 거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증시 이 이탈 여부를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00원 하락해서 3.8% 떨어졌고요. 17,38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연일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피해가지 못하는 듯 합니다. 관련 종목들도 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가 얼마가 떨어졌느냐를 분석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특히 그 불확실성 이전에 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테마가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 매물이 계속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지금 17,380원까지 주가가 밀린 상황이고, 시간의 거래도 거래량이 뭐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지만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17,250원. 그래서 일별 거래를 보시면 21,150원을 찍고부터 단 4일 만에 거의 17,000원까지 5,000원 가까이가 주가가 밀렸고요. 20%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거래량은 750만 주로 진행되었고, 지금 이제 거래량 한 700만 주, 800만 주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락에 대한 바닥을 잡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 상황은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바닥이 지금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섣불리 제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이러한 상황이 예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면 이 차트 꺼보면 이 정도면 저점이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며칠 받치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증시의 불안정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증시에 대해서 계속 부담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1,430원을 돌파했고요.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고착화되었을 때는 계속 돈이 외화가 빠져나가고 우리나라에 대한 경기가 침체되고 원화는 계속 찍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환율은 안 잡히는 상황,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를 떠나서 지금 해외 증시는 지금 괜찮지만 우리나라 증시만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이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만 리스크가 큰 상황이니까요. 대체제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러한 상황 속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그 두 가지 다 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탄핵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계속 불확실성이 이어지고요. 탄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결국에는 계속 야당 쪽에서는 추진을 할 거고 그거를 지켜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이대로 고착화가 되어서 탄핵이 끝까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간에는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야당 쪽에서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 이 예산안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던 그런 예산안들이 거의 이제는 협상이 불가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보고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전력망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뭐 원전 에너지에 대한 지원, 수출 지원 혹은 뭐 그런 예산안들이 모두 폐기가 될 가능성이 커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지금 화가 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지금 타개를 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구심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탄핵이 되었을 때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방향성은 정해졌겠죠. 대선을 다시 하는 것인데 뭐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새로 나오겠지만 사실상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는 2017년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야당에 대한 대통령 당선이 비율이 높아진 상황이죠. 확률이. 만약에라도 그렇게 되면 2017년 때보다 더 이제 국회에 대한 힘이 강해진 거고, 그죠? 야당의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상황이 된 거냐? 이전에는 야당을 적어도 이렇게 짓밟으려고 노력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군인을 활용해서 완전히 그냥 판을 엎으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골로 완전히 가버렸죠. 상할 대로 상해버린 상황입니다. 2017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정부의 안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자력 에너지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협상에 일말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이 관련된 테마들이 당연히 약세를 띌 수밖에 없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이 완전히 한쪽으로 쏠리기 전에 빨리 지금 미국과의 수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를 빠르게 진행해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제는 정부에 상관없이 원전에 대한 기회가 커졌기 때문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야당에 대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 먹거리를 지키자라는 차원으로 초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게 미국과 한국의 원전 수출 합의와 협력에 대한 MOU 체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그걸 추진하던 와중에 아무 일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코라든지 그런 큰 건이 하나 터져야 됩니다. 엄청난 이제 수주가 지금 터져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 달 안에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안은 사실 가능성은 좀 적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에 대한 안이 나와야지만 이 상황을 타개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안정성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미래에 대한 가치를 좋게는 보고 있지만 이 상황이 너무 핵폭탄급으로 그냥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게 지금 수습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불안정성 하나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그것을 다 잡아먹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93만 주, 전날에 210만 주 매수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짝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8만 6천 주를 매도를 했는데요. 금융투자가 40만 주 매수, 나머지는 매도를 했습니다. 사모펀드도 9만 3천 주 정도 매수했네요.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빠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들어왔던 물량 거의 뭐 4일 만에 절반 이상 뱉어내는 것 같습니다. 투신 투자자도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의 매집하던 수급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수백만 주씩 매수를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번 주 12월 12일이 옵션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만기마다 이 외국인 투자자는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를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 11월 22일이었던 리밸런싱에 대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400만 주 매수해서 11월 26일에 200만 주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 이렇게 충분히 재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분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매수세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당장에서야 이 수급을 보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분을 계속 높여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좋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계속 빠져나가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 깊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저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에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소식 하나가 들려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는 사실 뭐 오늘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대차 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증시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원을 보시면 전날에 금요일에도 모건스탠리가 지금 63만 주, 신한증권이 65만 주 매수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량 매수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건스탠리가 64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결국에는 모건스탠리가 이렇게 매수를 한 물량들은 사실상 이제 MSCI 리밸런싱과 옵션 만기일 때마다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수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급을 서서히 증가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 이제 패턴을 보시면 이 주가를 꾸준히 밀어 올리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바짝 매수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바짝 매수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또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오늘도 많은 매수를 했지만 사실상 이제 12월 12일 이후, 그죠? 옵션 만기 이후가 진짜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93만 주 매수해서 24%까지 외국인 보율이 높아지면서 역대 최고치를 계속 달성하고는 있지만 요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리스크 때문이고, 이러한 큰 리스크가 없었다면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많은 매수세가 주가를 올리면서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아쉬운 상황이고, 지금 뭐 오히려 떨어지면서 매수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했던 지분까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상황도 지나가고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 단기 사실상 제 생각에는 내년 2월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소식들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반도체, AI 뭐 이런 모든 법안들이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원자력 관련 법안들도 있고요. 그래서 야당이 이제는 정부와의 협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더 폭주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산안을 추가로 7천억을 감액을 했고요. 뭐 감액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렇게까지 완전히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모두 감액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상황을 더 극한으로 이끌 수 있는 선택을 해버렸다는 것도 상당히 지금 섣불렀다라고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예산안 측면에서 당연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저 테마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요. 차세대 SMR에 대한 개발이 절실한 그런 상황 속에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R&D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고, 이제는 SMR 관련해서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건들도, 그죠? 잘 진행하고 있던 이 체코 원전도 결국에는 잘 진행되던 거를 계속 이제 태클을 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24종 규모의 이 수출이 과연 진행될 거냐, 제대로 진행될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이거 수출이 지금 진행되던 게 취소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확실한 상황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확실한 상황이 아니었죠, 사실. 근데 상당히 확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확률을 완전히 깎아먹는 상황을 만든 거고요. 이건 지금 50대 50이 되어도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이 야권이 과연 이 체코 원전에 대해서 또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모든 관심이 지금 대통령을 끌어내리냐 마냐 그쪽으로 가 있는데요. 그러면 끌어내려졌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될 건가? 그 대통령을 새로 뽑기 전까지는 이 수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왈가왈부가 있을 거고, 특히 새로운 대통령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체코가 또 이 여러 인사들을 보내면서 다행히 계속 진행하는 이 일정으로 가는 걸로 보여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9일에 지금 이제 원전 협상단이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원전 사업의 발주사인 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 그 다음에 현지 규제기관, 이 대표단을 꾸려서 한수원의 품질 보증 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방한했다. 사실 이게 저는 좀 더 이제 확실한 소식을 원했거든요. 지금 마음이 좀 급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품질 보증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것은 이 본계약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1번, 2번 미국에 대한 수출 합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 2번은 체코 원전과 같은 본계약이 확실하게 도장이 찍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대해서는 12월에는 저 방문단이 왔을 때는 크게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1번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슈를 빠르게 좀 해결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식물 정권과는 협상이 없다라고 이전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7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트럼프와의 본격적인 토론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저는 중요한 수출 합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계속 표류를 하고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다.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게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최악의 한 수가 되어버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국민연금이 두산그룹 분할 합병에 조건부 찬성을 했는데요. 근데 이 조건부 찬성에는 조건이 있죠. 내용을 보시면 양사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보다 10일에 높을 경우에는 찬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수 예정가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2890원인데요. 지금 얼마죠? 17,400원입니다.
10일이면 지금 내일입니다. 내일 갑작스럽게 2890원을 넘을 확률이 없죠. 이렇게 증시가 어려운 상황이고 본계약 수주를 해도 지금은 2890원을 갈까 말까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확률도 없고요. 미국과 수출 합의를 갑자기 한다? 안덕건 산업부 장관 지금 국내에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MOU 체결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은 기권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찬성에 대한 표결은 없고 반대에 대한 표결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이상한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을 포기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엄 후폭풍에 원전주가 타격을 받았고 주가가 지금 20%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죠? 국민연금도 기권을 했고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11일께 긴급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 개최 취소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무책임하죠. 주가 떨어지니까 멈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높아졌고 그걸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계속 본인들이 유리하도록 6개월 동안 이 합병안을 끌다가 이제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취소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100%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고요. 11일 그죠? 내일 모레 이사회를 열고 12일로 예정된 임시 주총 소집을 포기하겠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골치가 아픕니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진 상황이고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도 더 커진 상황이고 그럼 과연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으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의 선택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고요. 정말 이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1번 안, 미국과의 어떠한 커넥션이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뭔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합병도 무산이 되는 분위기고 우리나라의 이 정쟁이 계속 대립으로 극단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크고 그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환율에 대한 급등으로 계속 이제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고 이대로 이제 침체기를 겪게 되면 원화를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환율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모든 걸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그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언급드린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긍정적으로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전개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의 수출 합의가 나와야 되고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이 기업이 국내에 대한 그 커넥션과 완전히 별개다라고 인식이 되어야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두산에너빌리티에 투자를 할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뉴스케일 파워와의 그런 계약 소식이 들려와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빠르게 좀 나와줘야지 지금 이 상황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뭐 25,000원, 30,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호재라고 한다면 지금은 주가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 만한 소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걸 한번 계속 주시를 하면서 이 상황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이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을
가능성을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굉장히 좋게 보았고 시장이 그렇게 따라가 주었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단 한 번에 그냥 무너뜨린다는 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요. 증시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떨어진다면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고 네, 증시 전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